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이제 종합편입니다. 오늘로 이제 끝내는 거죠. 작년 12월 달부터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서툴렀고 사실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모한 도전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한번 종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는 좀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서툴고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 실제로 이제 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래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조회수가 안 올라가서 좀 속상하기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관심 갖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러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 굉장히 시원하죠? 네, 설악산인 것 같은데요? 설악산 공룡정선 같아요. 저런데 이제 가보고 싶어갖고 저걸 한번 해봤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저렇게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아름다운 산 가보고 싶은 산들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마지막 요런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연표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에서부터 그리고 세월호 참사까지 2014년 그래서 세월호 참사까지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을 보면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현장들을 좀 가면서 인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 또 해방되고 났는데 분단된 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지독한 그런 극우적인 반공주의 국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공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끔찍한 학살과 또 온갖 국가 범죄 인권율이 이제 저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제주 4.3 사건이 이제 발발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었던 거죠.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반공국가, 이분법적인 그런 국가, 그래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국가, 그래서 반인권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반공 국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죽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민간인 학살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1953년 7월 20일 날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협정을 맺고 일단 휴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형성됐던 8년 동안 그 형성됐던 그런 반공주의 국가, 반공국가, 극단적인 그런 국가, 국가폭력을 통해서, 국가범죄를 통해서 형성된 그 국가의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후에 인권 억압을 하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국가, 폭력적인 그런 국가, 이런 거에 맞서서 끊임없이 이제 싸워가는 거죠. 이제 시민들이 계속 싸워가면서 이거를 민주화시켜가는 거죠. 그 반공국가를 해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 11월에 이제 분신하신 이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싸움들을 하면서 엄청난 희생들을 치르면서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제 이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또 일어났었고, 거기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는 이제 학살을 또 인정을 했었던 거고요. 다시 또 이제 그런 독재체제가 이제 유지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저항해 갑니다. 남영동 대웅미실, 남산 안기부, 이런 데 끌려가서도, 계속 싸웠던 사람들의 덕분에 이제 6월 항쟁이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6월 항쟁이 일어나자마자 1980년 11월 달에, 서울구치소 서대문형무소가 의왕으로 또 이전을 해 가는 거예요. 참 그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1980년 6월 항쟁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억압기구였던 그런 서대문형무소가 또 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97년부터 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이제 와가지고 신자 위기가 또 본격화되면서 또 다시 힘든 상황들이 오죠. 그럴 때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한센인 소록도에 대해서 소록도에 갇힌 그런 한세인들의 인권 실태를 국가인권위가 발표를 또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잊혀졌던 과거, 일제 때부터 쭉 답습되어 왔던 이런 잘못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4월 16일 날 또 세월호 참사가 납니다. 민주화가 된 그런 속에서도 그 민주화의 그 시스템 속에서 여전히 국가폭력적인 요소들이 계속 남아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근데 세월호 참사의 그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억압하던 그런 박근혜 정권은 결국 탄핵돼서 정권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뭐 이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좀 맞게 됐던 거죠.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독한 그런 폭력을 통해서 그런 반공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이제 맞서면서 이런 민주화를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권의 확장과 실현에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찾아간 곳은 이제 8곳인데요. 한국 현대사의 이제 주요한 현장인 8곳을 쭉 찾아간 건데, 그 중에서 완전 핵심적인 사진을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진 기억을 하시는지요? 제주 4.3을 참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제가 뽑은 이유는 사실 이 그림, 이 조형물 하나가 제주 4.3을 다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올 때, 다 돌아보고 나올 때 있는 그런 조형물, 비설이라고 하는 조형물이죠. 실제로 이제 변대용생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딸을 안고 이제 초벌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총을 맞고 또 눈 속에서 그대로 얼어버린 이런 사건.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1987년까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 말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폭도라는 누명을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짚어보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주 4.3은 제주 4.3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 전쟁까지 이어서 이제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때 3년 동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폭력적인 억압적인 이런 거에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완결판이 이제 한국 전쟁이거든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반공주의 국가를 만드는, 반공국가를 만드는 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아주 반복적인, 반공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다가 저렇게 이제,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저 무기들로 사람 죽이고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러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고, 뭐 소풍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전쟁 기념관이다. 근데 전쟁을 그렇게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이 아니라 평화 기념관을 좀 만들어야 되자라는 주장을 이거 담았고요. 자, 이 장면도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격리 수용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아주 지독한 어떤 그런 폭력을 가지면서 그걸 억압 제대로 유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끔찍한 게 아마 이곳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중앙공원, 소록도 중앙공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그래서 1년이면 20만 명이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앙공원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붉은 건물 안에 있는 검시실입니다. 이 검시실, 요 가운데가 이제 수술대고요. 여기서 여성들 그 낙태 수술을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지식이 발생이 돼서, 낙태를 해서, 자식을 못 낳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이제 이랬던 그런, 인권유린을 증명하는 그런 수술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유리 수납장에는 한센인들, 떼어냈던 그런 장기들이 알코올병에 이제 그대로 이제 담겨갖고 90년대까지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만 그런 게 아니라 해방된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일제가 행했던 그런 범죄적인 짓을, 그런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는 이걸 제가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추모도 하고 또 다시 기억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이런 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광주에서 총 들고 싸운 그 사람들은 누구냐? 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열흘 동안의 그런 항쟁 동안에 이제 하나가 됐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총을 들고 싸웠던 그 시민군들은 사실은
그 사이에 빈민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군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화 다큐멘터리의 이제 제목인데요. 김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광주 때 이제 그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광수 1호, 2호, 3호, 4호 막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다 차단했지만 1호는 못 차단했어요. 그게 김군이었거든요.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저쪽에 무등산 바로 밑에 있는 원지교, 그러니까 배고픈 달이 다음 해가 이제 원지교가 있는데 원지교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고아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광주 항쟁을 맞아가지고 총 들고 정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가 계엄군한테 저 사람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그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어딘가로 이장을 한 거죠. 파간 거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광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해 그런 짝들을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이제 싸워왔던 거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건축가 김수훈 씨가 이제 설계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김수훈 씨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김수훈 씨 제자들이 이제 건축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도 그 김수훈 씨 제자들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수훈 씨가 이게 이제 고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남영동 대공실 그 뒷문으로 들어가서 연행된 사람이 이 나선영 철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바로 고문실로 가는, 이거는 고문을 위해서 치밀하게 고안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문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게 악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인데요. 역사기념관에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구금시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1907년인가 그렇게 만들었고, 계속 80년 동안 유지됐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 때 만들었던 그런 게 80년대까지. 서대문에 가면, 항무소 그쪽에 있는 역사기념관에 가면, 일제가 했던 그런 악행들만 쭉 전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일제가 했던 지식대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 안에서 벌어졌던 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성모란공원을 좀 가는데요. 마성모란공원에서는 우리 최근 현대사, 전태일 열사 이후에 이제 최근 현대사에서 그런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 자취들을 찾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성모란공원에 가서 꼭 앞면만 보지 말고 비석에 이제 옆면도 보고 뒷면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다가 자기 죽어갔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여사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문송면 같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15살 나이에 순중독으로 죽어간 그런 문송면 같은 사람들, 문송면의 죽음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게 만들었고, 그 뒤로 산재 추방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들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세월호입니다. 여기 이제 세월호는 지금 목포시장에 저렇게 녹슨 상태로 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는 7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도 좀 되고 있지 않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7년이 지났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전에 그렇게 쉽게 잊고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의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후기에다 썼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사실 승자의 기록,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가
항상 고정불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억압 때문에 그런 폭력,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기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가면서 다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 인권 침해를 당했던, 인권 유린을 당했던 피해자가, 이런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런 국가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희생됐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역사는 바뀌고 있는 거죠. 다시 쓰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그런 소중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공범자가 되지 말고, 그런 우리 사회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아무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문화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애도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끔찍한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라는 책에서 이제, 전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답사도 다니면서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책을 더 많이, 더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 이제 선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TBS에서 8월 24일부터, 매주 20분씩,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라디오에서 앞으로 또 저를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열심히 또 쓰고 있는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